아버지 자존심이 엄마 목숨보다 중요해요? 아들의 고함이 병원 복도를 찢어 놓았습니다. 녀석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약값 아끼겠다고 당뇨약을 이틀에 한 번 드셨대요. 엄마가 4시 반에 일어나 김밥 말 때 아버지는 뭐 하셨냐고요. 그놈의 휴게소가 무엇라고 엄마를 저 지경으로 만들세요.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내가 남긴, 아니 아끼느라 차마 못 먹은 알약 봉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인데 약은 반이나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커튼 뒤 병실에서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아내가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이 우는 모습을 20살 이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아까. 저는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합쳐 3억 1천만 원을 들고 고속도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딱 9개월 뒤 1억 1,4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남은 건 위약금 고지서와 약을 쪼개 먹다 쓰러진 아내, 그리고 아버지를 경멸하는 아들의 눈빛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러 나온 한재영입니다. 저는 고속도로는 망하지 않는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노후 자금을 잿더미로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를 보며 혀를 차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늙어서 노망이 났나? 왜 위험한 짓을 해? 평생 모은 돈을 한 방에 날려? 맞습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변명처럼 들리시더라도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여러분께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큰 돈을 쏟아부은 건 떼돈을 벌어 호강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줄도 모르고 그 일을 저지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이 사연이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게 숨이 막혔습니다. 퇴직하고 딱 6달. 그 짧은 시간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제 이름 한재영. 올해 66살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관리부장이라고 불렸습니다. 31살에 말단으로 들어가서 35년 동안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지각 한 번, 조퇴 한 번 없이 공장을 지켰습니다. 제 인생은 공장 컨베이어 벨트처럼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퇴직하던 날 제 인생의 나사가 빠져버렸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는데 후배들이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하더군요. 부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인사를 뒤로하고 정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돌아서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내일도 여기 올 수 있구나. 나만 못 오는 거구나. 이제 저 문은 나를 위해 열리지 않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놨습니다. 밥상을 받으면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했는데 참았습니다. 퇴직한 날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란 게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운 세대니까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밀린 잠도 자고 아내랑 시장에도 갔어요. 하지만 2달, 석 달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아내가 청소기를 돌립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청소기가 제 발치까지 오다가 멈춰요.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비켜요. 당신 지금 방해돼요. 35년을 밖에서 밥 먹던 사람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찾으니 아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국그릇이 작아졌습니다. 나물 3가지가 2가지가 되고 국물 색깔이 연해졌어요. 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삼키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내가 이 집의 짐짝이 되었구나. 나는 아직 건강한데 팔다리가 멀쩡한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 건가. 넉 달째, 5달째가 되니까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내 약값 18만 원, 관리비 15만 원, 건강보험료 12만 원, 통신비 8만 원,
가스비, 전기세 10만 원. 이것만 빼도 63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게 57만 원.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19,000원도 안 돼요. 퇴직금 3억 1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어뒀는데 그 돈을 꺼내 쓰는 건 마지막 보루를 허무는 것 같아서 손이 안 갔어요. 이러다 예금까지 까먹기 시작하면 진짜 끝이구나. 슬리퍼를 신고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경비실 앞 벤치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바둑판 앞에서 오후를 보내시는 분들, 그 옆에 앉으면 될까 하고 잠깐 생각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나는 아직 저기 앉을 사람이 아니야. 6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을 때쯤 동창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는 대학 동기인데 졸업 후에 유통 쪽으로 가서 사업을 키운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이다, 재영아.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 질문이 부끄러웠습니다. 뭐하고 지내냐는 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지. 거짓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야,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자리 하나가 나왔는데 도로공사 부지라 안전해. 너처럼 꼼꼼한 사람이 딱이야. 너처럼 꼼꼼한 사람이 딱이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돈을 번다는 말보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그 뉘앙스가 저를 흔든 거예요. 사흘 뒤 민호가 사업 설명회가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호텔 세미나실이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은 사람이 스크린 앞에 서서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연간 이용 차량 33억 대, 휴게소 평균 매출 상승률 전년 대비 8.5%.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지입니다. 이보다 안전한 입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하다. 망하지 않는다. 35년 동안 안정적인 월급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에게 그 단어들은 마법 같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민호가 옆에서 팔꿈치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재영아, 너 부장까지 한 사람이잖아. 사람 관리, 원가 계산, 재고 관리 다 해본 사람이잖아. 이거 너한테 딱이야. 적어도 그때는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경험이 쓸모 있는 곳이 있다는 말.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든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설명회 자료를 펼쳐놓고 한참을 설명했어요. 아내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퇴직금 거의 다인데 괜찮은 거야?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인데 뭐가 안 되겠어.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런데 그 목소리를 덮어버린 건 훨씬 더 크고 절박한 다른 소리였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비슷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괜찮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시작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조급함. 그렇게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 병원 복도에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털어 덤벼들었다가 1억 1,400만 원을 태워버린 실패의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처럼 무너지지 않으실 테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끝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흥분이었어요.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시설 투자비 3천만 원, 퇴직금 3억 1천만 원이 거의 전부 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생활비 조금뿐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보다 설렘이 훨씬 컸습니다. 식당 자리를 받은 곳은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대형 휴게소였습니다. 주말이면 주차장이 꽉 차서 들어올 틈도 없고 명절에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운영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휴게소 연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억 원입니다. 전국 1위예요. 여기서 장사해서 못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500억. 그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물론 제 식당 하나가 500억을 찍는다는 뜻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물줄기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저절로 돈이 흘러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35년간 공장에서 원가 계산을 해온 사람이 정작 자기 돈 앞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는 2달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는데 이번에는 알람이 울려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눈이 떠진 겁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긴 아침이었어요. 주방 설비를 고르고 식재료 납품업체를 만나고 메뉴판을 짜고 이모님들 면접을 봤습니다. 공장에서 협력업체 관리하던 솜씨가 그대로 살아나더라고요. 납품 단가를 깎을 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 감각. 누군가와 협상하고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쓰는 이 감각. 6달 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이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아내한테도 매일 저녁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주방 설비 계약했어. 이모님 2분 뽑았어. 메뉴는 비빔밥이랑 돈가스를 주력으로 가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그때 아내 눈에 뭐가 보였냐면 안도였습니다. 3달 전까지 거실 소파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던 남편이 드디어 눈빛이 살아났으니까요. 그 안도의 표정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오픈 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휴게소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니 새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환풍기를 돌리니까 웅하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모님 2분이 도착하고 식재료가 들어오고 밥솥에 밥이 익기 시작하니까 주방이 후끈해졌어요.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이건 내 가게의 온기다. 내가 만든 곳의 온기다.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는 듯한 중년 남성분이었어요. 비빔밥 하나요? 카운터 포스기에 7,500원이 찍히는 순간 삐 하는 카드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그 작은 전자음이 그렇게 가슴 벅찬 소리일 줄 몰랐어요. 내 장사의 첫 소리. 35년간 들어온 공장 기계음보다 그 삐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이 87만 원이었어요. 첫날 치고는 괜찮은 숫자라고 운영사 담당자가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포스기 정산 화면을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웃음이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매출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주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밀려왔어요. 주차장에 차가 꽉 차고 푸드코트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 2개요. 돈가스 3개에 라면 하나요. 우동 4개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모님들이 쉴 틈 없이 움직였고 저는 카운터와 홀을 뛰어다녔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몸은 아픈데 마음이 안 아프니까 허리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첫 주말 이틀 매출이 3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주중 평균 100만 원, 주말 평균 190만 원이면 한 달에 4천만 원은 넘기겠구나. 됐다. 이거 되는 거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 한 달 매출 정산이 나왔어요. 4,200만 원. 운영사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한 사장님, 첫 달 치고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이 추세면 연매출 5억도 가능합니다. 연매출 5억.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해냈다. 내가 해낸 거다. 퇴직 후 6달 동안 거실 소파에서 짐짝 취급받던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4,200만 원을 찍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동창 단톡방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첫 달 매출 정산표 사진을 찍어서 딱 한마디만 적었어요. 형들, 동생들, 나 요즘 이거 하고 있다. 3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야, 재영이 진짜? 4,200만 원? 미쳤다 형. 사장님 되셨네. 제2의 전성기 아닌가. 와,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 알림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어깨를 펴줬어요. 6달 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숨죽이고 살았는데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생긴 겁니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민호가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재영아, 내가 뭐랬어? 너한테 딱이라고 했잖아. 축하한다. 고맙다, 민호야. 내 덕분이다. 진심이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일주일 뒤에 동창 모임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잡았어요. 강남 쪽 고깃집이었는데 제가 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맨날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쏠게. 솔직히 아직 수익이 얼마나 남을지 정확히 계산도 안 해봤으면서 기분이 그랬습니다. 쏘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된 기분으로 한턱 쏘고 싶었습니다. 고깃집 연기가 자욱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민호, 상배, 정태, 기훈이 다들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얼굴이 다르다. 반년 전에 봤을 때 완전 죽상이었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 상배가 고기를 구우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한 달에 4,200? 대기업 임원 연봉이 5억인데 너 그 속도면 따라잡는 거 아니야? 제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매출이 다 남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펴지는 걸 느꼈어요. 고기 굽는 연기 사이로 친구들 얼굴이 보였는데 그 얼굴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솔직히 고기 맛보다 좋았어요. 정태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야, 한재영. 우리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은퇴해서 걱정했는데 결국 내가 제일 먼저 제이막을 연 거네. 멋있다, 진짜. 건배하자. 사장님 만세. 사장님 만세. 그 말에 소주잔을 부딪히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울 자리가 아니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맛이구나. 내가 이걸 위해 도장을 찍은 거구나. 돈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게 저한테는 3억보다 더 큰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아내가 거실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 나네. 얼굴이 빨갛고 아내가 작게 웃으면서 물수건을 건네줬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한테 한턱 쐈어. 저는 구두를 벗으면서 말했어요. 아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좋으면 됐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됐다. 이제 진짜 됐다. 앞으로 1년만 이 속도를 유지하면 투자금 회수하고도 남는다. 아내 약값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관리비 보험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120만 원 연금 쪼개 쓰면서 눈치 보던 시절이 끝나는 거다. 희망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가장 밝을 때 가장 깊은 구덩이를 못 보게 만들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4,200만 원이라는 매출이 진짜 제 돈이 아니라는 걸요. 그 돈의 절반 가까이는 제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이제 코앞이었어요. 두 번째 딸 정산서가 도착한 건 4월 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운영사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기 전까지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4월 매출은 3월보다 더 올랐거든요. 4,500만 원. 첫 달보다 300만 원이 더 찍혔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이번 달은 좀 더 남겠구나 싶었죠. 첨부 파일을 눌렀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리는데 숫자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맨 위에 총 매출 4,500만 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빨간 숫자들이 계단처럼 줄줄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운영 수수료 45%, 2,025만 원.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4,500만 원에 45%면 2,025만 원이잖아요. 매출의 거의 절반을 운영사가 가져간다고 계약서에 수수료율이 적혀 있긴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숫자로만 봤어요. 45%가 실제로 내 통장에서 얼마를 빼가는 건지 그 무게를 몰랐던 겁니다. 수수료를 빼고 남은 돈 2,475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재료비 1,200만 원.
이모님 두 분 인건비 합쳐서 480만 원. 전기세, 가스비, 정수기 관리비, 매장 청소비 합쳐서 관리비 180만 원. 카드 수수료 45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두 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4,500만 원에서 빠진 돈이 3,930만 원. 남은 돈이 570만 원. 여기서 부가세, 폐기 손실, 소모품 비용까지 빼면 제 통장에 찍힌 최종 금액은 78만 원이었습니다. 78만 원. 한 달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8시간. 한 달이면 대략 540시간이에요. 78만 원을 5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444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에요. 편의점 알바의 7분의 1. 숫자가 모니터 위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았는데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노트를 펼쳐서 비빔밥 한 그릇의 돈의 흐름을 직접 써봤습니다. 35년간 원가 분석을 해왔으니까 이건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거든요. 비빔밥 한 그릇 판매가 7,500원. 제 식당 주력 메뉴입니다. 여기서 재료비가 먼저 빠져요. 밥, 나물 4-5가지, 고추장, 계란, 고기 조금. 신선한 재료를 쓰려고 했으니까 넉넉 잡아 2,200원. 이모님이 나물 데치고 밥 담고 설거지하는 인건비 한 그릇당 1,000원. 여기까지 3,200원. 이건 정상적인 장사 비용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운영사 수수료 45%, 7,500원에 45%면 3,375원이에요. 비빔밥 한 그릇에서 3,375원을 운영사가 가져갑니다. 재료비보다 많은 돈을요. 이 돈은 제가 만져보지도 못해요. 포스기에서 결제되는 순간 바로 운영사 통장으로 빠지는 겁니다. 남은 돈 925원. 여기서 전기세, 가스비, 정수기, 청소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400원 또 나갑니다. 카드 수수료 100원. 이제 425원이에요. 나물이 시들어서 버리거나 밥이 남아서 폐기하는 손실, 세금, 주방 설비 감가상각까지 다 빼면요. 남는 돈 200원. 운이 좋으면 300원. 7,500원짜리를 팔아서 200원이 남는다. 돈가스는 어떨까 싶어서 계산해 봤습니다. 15,000원짜리 돈가스 수수료만 6,750원이에요. 냉동 돈가스 원가의 튀김 기름값, 인건비 빼면 남는 건 비빔밥이랑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가격이 2배라고 이익이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가 매출에 비례하니까 비싼 메뉴를 팔수록 운영사만 더 배가 부르는 구조였습니다. 노트에 그 숫자를 적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펜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루에 비빔밥을 300그릇 팔아야 6만 원이 남습니다. 제가 하루 18시간을 불 앞에서 서 있어도 돈은 운영사 통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수수료가 정상인 건가? 다른 곳도 이 정도인가? 다음 날 휴게소에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찾았어요. 읽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그곳의 백화점 푸드코트 수수료율이 평균 19.1%였습니다. 19.1%. 강남 금싸라기 땅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내는 수수료가 그 정도예요. 저는 어디에서 장사하고 있었나요? 산 깎고 놓은 고속도로 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의 아스팔트 위에서 45%를 내고 있었습니다. 강남 백화점의 2배가 넘는 수수료를 내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낸 45%가 평균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어떤 휴게소는 수수료율이 62%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매출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떼가는 곳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위장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흘려서 만든 매출의 절반을 운영사가 가만히 앉아서 빨아가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구조 안에 이미 3억 1천만 원을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가게를 접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이미 넣은 돈.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붙어요. 지금 나가면 돈을 날리는 거고 버티면 혹시 나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이미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 더 큰 손해를 보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요. 둘째, 동창들. 단톡방에 매출표를 자랑한 게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사장님 만세라고 건배까지 했어요. 고깃집에서 한턱까지 쌌습니다. 이제 와서 사실 나 적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친구들 앞에서 그 꼴은 못 보여줍니다. 자존심. 이 한 단어가 퇴직금 3억보다 무거웠어요. 다음 달은 괜찮겠지. 다음 달에는 매출이 더 오르면 수수료를 빼도 남는 게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거는 없었어요. 그냥 그래야 내일 새벽 4시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달이 지나고 네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올랐어요. 5월에 4,800만 원, 6월에 5,10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장이죠.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매출이 오를수록 식재료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수수료 금액은 매출에 비례해서 더 커지니까요. 5,100만 원의 45%면 2,295만 원이에요. 3월에 1,890만 원이었던 수수료가 석 달 만에 4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운영사 통장에 더 많은 돈이 쌓이는 구조였어요. 팔면 팔수록 지는 게임. 이건 게임이 잘못 설계된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불을 켜고 밥을 짓고 라면을 끓였어요. 어느 날 저녁 단톡방에 민호 메시지가 떴습니다. 재영아, 요즘은 어때? 장사 잘 되지? 휴대폰을 들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사실은 거기까지 치고 멈췄어요. 글자를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또 지웠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이렇게 보냈어요. 응, 뭐 그럭저럭. 바쁘니까 좋다.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놨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민호한테? 아니면 나 자신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체면이 무너질까봐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근거 없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계신 분. 이 사연이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 실수가 여러분의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매출은 계속 올랐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약봉투 안에서 알약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해 9월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아내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구두를 벗으면서 안쪽을 들여다보니 거실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밤 9시밖에 안 됐는데 여보? 부르니까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응, 좀 일찍 누웠어.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요즘 아내 입에서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식탁 위에 약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종이봉투 안에 알약들이 칸칸이 나뉘어 들어있는 그 약봉투요. 집어들었습니다. 사각 하고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났어요. 별 생각 없이 안을 들여다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당뇨약과 혈압약을 같이 먹어요. 원래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 후에 먹는 약입니다. 한 달치를 타오면 30칸이 차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봉투를 세어보니까 남은 알약수가 안 맞았습니다. 9월 중순인데 반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보름이 지났으면 15칸이 비어 있어야 하는데
8칸밖에 안 비었습니다. 일주일치가 더 남아있다. 그 말은 아내가 이틀에 한 번꼴로 약을 먹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약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왜 약을 거르는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 당뇨약이랑 혈압약 합쳐서 한 달 약값이 18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에서 고정 지출 63만 원을 빼면 남는 돈 57만 원. 거기서 두 사람 밥값, 교통비, 경조사비까지 쓰면 남는 게 없어요. 휴게소 식당에서 월 78만 원을 벌어오긴 하지만 그 돈은 식당 운영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산을 한 겁니다. 약값 18만 원을 절반으로 줄이면 9만 원이 아껴진다. 그 9만 원이면 남편이 못 챙겨 먹는 점심 도시락 재료비는 된다.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요. 며칠 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약통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못 본 척하려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여보, 약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거? 지난번에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상태가 안정적이니까 이틀에 한 번 먹어도 괜찮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당뇨약을 이틀에 한 번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의사는 없어요. 저도 알고 아내도 제가 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둘 다 그 거짓말을 진짜인 척 받아들였어요. 아내는 웃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됐고. 무리하지 마. 돌아서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세면대에 양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는데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아내가 약을 거르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하는 사람이 나인가?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눈을 떴어요. 허리 보호대를 감고 집을 나섰습니다. 허리 보호대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주방에서 18시간을 서서 일하면 저녁이 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안 했는데 넉 달째부터 없으면 못 버티게 됐습니다. 매일이 같았어요. 새벽 4시 기상, 4시 반 출발, 5시 도착, 7시 영업, 밤 9시 마감, 청소하고 정산하고 집에 오면 10시 반, 이불에 누우면 허리 통증 때문에 옆으로 못 눕고 천장만 봤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또 비빔밥을 짓고 또 돈가스를 튀기고 또 7,500원에 45%를 바치고 또 200원을 주워 담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10월이 되자 몸이 버티질 않았습니다. 손목에 건초염이 왔어요. 돈가스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을 하루에 수백 번 하다 보니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펴려면 힘을 빼고 칠 수도 없었거든요. 파스를 붙이고 장갑을 끼고 일했어요. 이모님이 병원 가보시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 나이 되면 다 이래요. 하고 넘겼습니다. 아내한테 배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다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시간에 아내가 안 자고 있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거실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 기대어 있었어요. 머리가 소파 등받이에 젖혀져 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보,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어깨를 흔들었더니 눈을 떴는데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어지러워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식은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밤 11시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아내 핸드백에서 나온 약 봉투였어요.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봉투 안에 알약이 반 넘게 남아 있었어요. 11월 중순인데 반 넘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혈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드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약은 처방대로 드셔야 합니다. 불규칙하게 복용하시면 저혈당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행히 지금은 안정됐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돌아가고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어요. 하얀 불빛 아래서 약봉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제가 했거든요. 서울에서 차를 몰고 1시간 반을 달려온 겁니다. 준호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 참고 있던 것이 터지기 직전의 얼굴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은 거야? 수치가 안정됐다고 했어. 링거 맞고 있어. 준호가 복도벽에 등을 기대더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 하나만 물어볼게. 그래? 엄마가 약 안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잖아. 준호가 벽에서 등을 떼더니 제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한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입을 열려고 했는데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박혀 있습니다. 아버지,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가 약을 반으로 줄여 먹으면서 아버지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고요. 그거 알아요?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면 엄마가 4시 반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아요. 자기는 아침도 안 먹으면서 그래 놓고 약값 아끼겠다고 이틀에 한 번씩 먹고 있었다고요. 아버지, 그 휴게소가 뭔데요? 그 사업이 뭔데? 엄마 건강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뭔데요? 아버지 체면이에요? 동창들한테 자랑한 거요? 아직 괜찮다는 거 증명하고 싶은 거요? 그게 엄마 약값보다 중요해요? 준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우는 걸 본 게 20살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약봉투를 쥔 손이 떨렸고 형광등 불빛이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뿌얘지는 게 느껴졌어요. 울고 있었나 봅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4글자가 35년 직장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준호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복도에 떠돌았어요. 새벽 2시쯤 아내가 잠든 병실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봤습니다. 링거 줄이 달린 아내의 팔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팔이 예전보다 가늘어진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니까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가게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온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 앞에서도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증금은? 위약금은? 동창들한테 뭐라고 하지? 자존심이라는 게 병원 복도에서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휴게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는데 그날은 새벽 4시 알람이 울려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퇴원하고 돌아온 아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울음소리가 나올까봐 이불을 입에 대고 참았습니다. 66살 남자가 새벽에 입을 물고 우는 꼴이라니. 그런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부탁합니다.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요. 이모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1년 전 퇴직하고 6달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 1년 전에는 통장에 3억 1천만 원이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것. 노트를 펼치고 9개월치 수익을 정리했어요. 35년간 원가 분석을 해온 사람이 자기 가게 수익 계산은 9개월이나 미뤄왔다는 게 우습죠. 미룬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한 겁니다. 9개월 총 매출 약 4억 2천만 원. 숫자만 보면 대단하죠. 하지만 운영사 수수료 1억 8,900만 원, 식재료비 1억 800만 원, 인건비 4,320만 원, 관리비와 각종 수수료 2,700만 원, 부가세, 폐기 손실까지 빼면요. 9개월 순이익 합계 약 630만 원, 월 평균 70만 원. 70만 원을 벌려고 퇴직금 3억 1천만 원을 묶어둔 겁니다. 정기예금에 넣어뒀으면 연 이자만 1천만 원이 넘었을 돈이에요. 저는 이자보다 못한 수익을 위해 3억을 걸고 아내의 약값을 빼앗은 겁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눌렀어요. 눈알이 아플 정도로 세게 눌렀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보증금,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계약기간 3년, 1년 미만 해지 시 보증금의 30% 위약금, 2억 8천만 원의 30%면 8,400만 원입니다. 3년을 채워도 매달 70만 원씩 총 수익 2,520만 원. 어떤 길을 골라도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집에서 쉬는 동안 저는 낮에는 휴게소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빨리 나갈수록 덜 잃는다. 3년을 채우면 시간까지 잃는다. 남은 보증금이라도 건져야 한다. 그런데 계산보다 어려운 게 있었어요.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매출표를 올렸던 그 방. 사장님 만세, 제2의 전성기. 그 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리면 제가 올린 매출 정산표 사진이 보여요. 읽을 때마다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매달 70만 원밖에 못 벌었어. 라고. 아내가 약을 반만 먹다가 쓰러졌어. 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3억을 잃은 것보다 친구들 앞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두려웠어요. 결국 민호한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이 일을 소개해준 친구니까 민호한테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야, 나 휴게소 접으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민호가 말했어요. 재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원망은 없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민호도 이 구조를 몰랐을 겁니다. 수수료가 45%라는 걸, 매출의 절반이 증발한다는 걸 밖에서 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500억 매출이라는 간판만 보이니까요. 11월 마지막 주 운영사의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한 사장님, 성수기가 다가오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수기의 매출이 올라도 제 손에 남는 건 200원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알면서 하는 말이겠죠. 해지하겠습니다. 서류 보내주십시오. 12월 초 폐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식재료 재고를 정리하고 이모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이모님 한 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별거 아닌데 감기약이에요.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 그 작은 봉투를 받아드는데 손이 떨려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 없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비상등 초록불만 천장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하게 빛났어요. 9개월 전 오픈날 이 조리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서 반짝이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건 내 가게의 옮기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포스기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삐 하는 카드 승인음이 더 이상 울리지 않는 기계. 첫 손님이 비빔밥 하나요? 라고 했던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폐업 신고서. 접어서 넣어뒀던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펼치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한재영.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폐업 사유칸에 뭐라고 쓸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이라고 썼습니다.
내 글자로는 담을 수 없는 9개월이었지만 서류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요.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를 묻혔어요. 서류 위에 도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9개월 전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3초도 안 걸렸어요. 설렘에 손이 떨렸지만 찍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장을 들고 있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찍으면 끝이니까. 내가 아직 괜찮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게 끝나니까요. 찍었습니다. 닭. 소리가 텅 빈 매장 안에 울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서류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빈 테이블, 의자, 벽에 붙어 있는 메뉴판. 비빔밥 7,500원, 돈가스 15,000원, 우동 6,500원. 그 가격표를 떼지 않고 나왔습니다. 다음 사람이 쓸 수도 있으니까요. 출입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조리대의 윤곽만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고속도로 위로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종 정산이 끝난 건 2025년 1월이었습니다.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서 위약금 8,400만 원이 빠졌어요. 돌려받은 돈 1억 9,600만 원. 시설 투자비 3천만 원은 한 푼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9개월간 벌어들인 순이익 630만 원은 이미 생활비로 다 썼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억 1천만 원을 들고 들어가서 1억 9,600만 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라진 돈 1억 1,400만 원. 거기에 9개월이라는 시간, 아내의 건강,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증발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 괜찮다는 착각을 잃은 겁니다. 그 착각이 깨지는 게 무서워서 아내의 약값까지 빼앗으면서 버텼어요. 그게 제 부끄러운 진실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업이 있다면 계약서부터 다시 보십시오. 매출이 아니라 수수료를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약을 제때 먹고 있는지,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 같은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저는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 아내와 둘이 삽니다. 돌려받은 1억 9,600만 원은 다시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절대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같이 약을 먹습니다. 아내는 당뇨약과 혈압약, 저는 혈압약. 나란히 식탁에 앉아서 물 한 잔씩 마시고 약을 삼켜요. 그 시간이 지금 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후회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후회 안 해. 근데 당신 약봉투를 보고도 모른 척한 거, 그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아.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약간 거칠어진 손이었는데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